네, 그러면은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어,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눈이 거의 내리지 않은 굉장히 따뜻한 겨울이었어요. 되게 한국 겨울답지 않게 굉장히 따뜻하고, 그래서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구 온난화라는 키워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기는 했었죠. 물론 이제 기후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니긴 하지만 근데 이 시기에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 막 본조사를 시작한 시점이었고, 이제 그 대학교에 있는 캠퍼스를 거닐면서 이제 일군의 그런 연구자, 과학자들과 이제 점심을 먹고 대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연구자가, 제가 세진이라고 논문에서 부르는 연구자가, 저쪽을 가리키면서, 이 풍년화를 가리키면서, 지금 저쪽이 꽃피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놀라면서 탄성을 질렀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직접 보니까 정말로 겨우 내내 이제 앙상하던 그 풍년화에서 이렇게 조금 쨍쨍한 노란색 꽃들이 이제 뒤덮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논문에서 지호라고 부르는 또 다른 이제 산림과학자, 지호라고 하는 산림과학자도 정말 이상하다. 저 나무에 꽃이 피는 건 빨라도 2월 말이고 보통은 3월 초였는데 지금은 2월 초인데도 이렇게 빨리 꽃이 폈다는 점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 이제 좀 더 비교적 얇은 옷들을 입고 있었고, 하지만 이제 2020년 겨울이 워낙 따뜻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할 일이 없었겠지만, 어떤 면에서 이상할 일이 없었겠죠. 사실 이 과학자들은, 제가 만나겠던 과학자들은 굉장히 놀라서 어, 이런 이상기상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굉장히 놀라면서 이야기가 시작됐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희열이라든지 산수유라든지 이제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 나무들도 그러면 그 해에 똑같이 이 풍년화처럼 꽃을 피울까 하고 이제 궁금해하면서 자리에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 몇 주가 지난 뒤에 보니까 정말로 이제 이들 수종들, 이제 빠르게 개화하는 수종들이 평년보다 훨씬 일찍 개화를 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발표는 이제 너무 일찍 피어버린 이 풍년화에 대해서 세진과 지호라고 제가 불렀더니 과학자들이 표현했던 어떤 생태적 당혹감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생태적 당혹감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제가 흥미를 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건, 이제 풍년화라고 하는 이 꽃에 달린 여러 가지 더 넓은 문화적 의미망 때문인데요. 풍년화는 이제 좀 이른 개화를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좀 풍년화가 만약에 일찍 피면, 어, 이름이 풍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듯이 풍년화가 일찍 피는 해에는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다. 풍년이 온다. 라고 하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전통적인 의미에서 농업 생태학적인 지표로 이해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풍년은 1930년에 일본에서 들어오면서 이제 일본의 그런 농업 생태학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이 들어온 거긴 하지만, 이제 풍년화가 일찍 피면 더 생태적으로 좋은 것이다. 농업적으로 좋은 것이다. 하는 좀 더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지호와 세진은 이 풍년화의 개화를 보고 당혹감을 느꼈고, 그 당혹감이 되게 여러 가지 토론과 그 이유를 따르는 되게 여러 가지 실천들 속에서 당혹감이 여러 차원에서 표출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풍년화의 기른 개화가 좀 좋은 징조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좋은 징조로 여겨져 왔다면, 왜 이들은 여기서 놀랬을까? 그리고 이 세진과 지효가 느낀 어떤 시간적인 어긋남? 왜 이 꽃들이 이렇게 너무나 빨리 피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촉발한 어떤 생태적 당혹감들이 어떻게 이들의 과학적인 실행과 지식 행사의 과정에 연동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연구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진과 지효는 이런 식물 계절 현상, 이제 개화나 낙엽이나 이런 어떤 식물 계절 현상들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아니면 이들이 겪은 어떤 당혹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숲을 둘러싼 다중위기들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중위기라고 하는 키워드는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비교적 신조어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그래프처럼 약 2020년 이후에, 특히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많은 글로벌 미디어나 그 이후에 출판된 많은 학술 문헌들이나 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유포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다중위기 담론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저도 이제 저의 연구를 이해하게 됐었는데, 이제 다중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 기후위기라든지 뭐 팬데믹, 그다음에 거대화된 그 와일드 파이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캐나다나
호주에서 특히 유명했고 한국에서도 산불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또 멸종이라든지 뭐 에너지 위기, 뭐 환경 재난, 그리고 과학에 대한 공격, 뭐 한국에서는 좀 비교적 덜하다고는 하지만 미국이나 서방 국가에서 과학에 대한 불신이 증대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전쟁과 파시즘과 복권 등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개별적인 위기들이 있지만 이런 개별적 위기 상황을 넘어서는 다양한 지정학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생태적인 위기 상황에 이것들 위기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래서 복잡성이 증대되고 전체는 항상 부분의 합보다 크는 어떤 그런 복잡성 증대가 강조되는 이면서 다중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다중이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접근한 학자들,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하는 그 위기 관론에 관해서 가장 좋아하는 이제 인류학자인 조셉 마스코라고 하는 이제 인류학자는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오늘날 거버넌스의 문제인데 이런 거버넌스의 문제가 이제 대안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선을 위해 공식적으로 해결해야 될 좀 위험한 프로젝트를 다시 전념하고 있다. 약간 뭐 지속 가능성 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 이전에 있었던 시기에 있었던 위기를 촉발시켰던 것들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들을 부활시키는 방식으로 되고 있으며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영구적 위기라고 하는 공적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고 오히려 이 공적 감정 속에서 취약성은 정말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 이론 자체도 일종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사회 이론가들로 하여금 이제 필요한 대안적인 미래를 구체화하고 그것들을 위해 실천들을 제시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는 끝없는 불안정성, 그리고 위기들의 양상에 협소하게 초점을 맞춘다. 뭐 기후변화라든지, 뭐 핵위기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위기들을 너무 중복하면서 오히려 정치적인 교착 상태 쇠퇴라는 세대적인 그런 의미의 게슈탈트를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더 크라이시스 인 크라이시스라는 논문에서 제안을 합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다중이기 개념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다양한 그런 비판들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뭐 텅 빈 유행어다. 그리고 다중이기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니다. 원래 위기는 항상 존재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조금 더 되게 어, 좀 더, 거칠게 비판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다중위기는 그냥 뭐 위기가 다양하다는 거 아니냐, 위기가 정말 많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위기를 둘러싼 이론적인 한계와 실패를 드러낼 뿐이고, 그렇게 더 복잡성을 강조하는 것 속에서 피로감이나 무력감, 승병론이 된다는 그런 비판들도 있고, 그리고 다중이가 과연 이 시기에 고유한 건지 아니면은 위기를 통해서 계속 스스로를 재생산하고 기회를 창출하는 자본주의의 존재 조건, 역사적인 존재 조건 그 자체 아니냐 하는 좀 막시스트적인 비판들도 있고요. 또 이제 다중위기를 둘러싼 이제 그런 주요 행위자들이 주로 기술 관료라든지 뭐 경제학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치학자라든지 이런 좀 더 전문가 집단과 이제 좀 더 뭐 다보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글로벌한 그런 기구들에서 활용이 되다 보니까 그것들을 해결하는 주체로서 기술 관련 전문가들이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 기술 관련 통치를 가속화하고 그런 위기를 탈정치화한다는 어떤 비판들도 있고, 그다음 페미니스트 비판에서 이런 다중위기 담론 자체가 굉장히 어떤 남성성 중심의 그런 위- 논의들을 진행이 되고 있고, 인류세 비판에서도 거의 비슷한 논조로 언급이 된 적 있죠. 그래서 엔트로포신이 아니라 멘트로포신이고 이런 젠더적인 차원들을 정말로 더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어떤 페미니스트적인 비판이 있고 또 한편은 다중이긴 언제나 선주민이라든지 그런 북미나 호주 같은 그런 정착 시민주의 국가들에서 다중이기는 언제나 선주민의 삶의 일부였다. 그리고 글로벌 남반구에서는 글로벌 사우스에서 언제나 다중이기가 존재해왔다 하면서 이것들은 저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건 서방의 어떤 셀프 아이덴티티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제 이런 비판들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다중이기를 둘러싼 비판 속에서도 여전히 다중이기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주체들 그리고 기인단들 나무나 숲이나 어떤 기후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일상적인 경험들 그리고 이런 위기들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실험이라든지 아니 일상적인 그런 대응들 이런 양식들을 어떻게 주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위기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저 텅 빈 개념이고 뭐 이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일상적으로 경험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정동대로 촉발한다면,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연구자들이 표출했던 그런 생태적인 당혹감 같은 그런 정동적 반응들, 이런 것들을, 이런 비판들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좀 추적하면서, 이런 기후 센티넬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공부 모임을 하면서 이제 읽게 됐던 우연히 읽게 됐던 이제 팀 인골드의 그런 코레스폰던스 한국어로도 이제 조응이라고 출판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위기에서 만약에 이제 인골드가 제안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의 세계가 만약에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응하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조응과 상호작용을 비교하면서 이런 비인간이라든지 세계와 조응하고 그것들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해가고 되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놓치고 그런 변화들을 추적하는 과정을 놓쳤을 때 그것들이 진정한 어떤 인식적인 위기, 그리고 실존적인 위기들하고 연동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것들이 이제 이 발표의 그런, 어떤 요지와 공명하는 측면이 있어서,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전히 이제 다중위기를 비롯한 인적 개념들은 이제 다양한 형태로 리스크와 위협이 존재를 하죠. 그것들이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적인 삶의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비인간 생명체, 인간을 포함한 그런 생명체들과 조응하면서 또 이들의 삶의 형태에 어떻게 체화되고 있는지,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좀 덜 주목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위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크기도 하고, 이제 사건으로 이해된 위기이든, 에피소드로 이해되는 위기이든, 아니면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는 위기이든 간에, 어떤 그것들을 경험하는 주체들의 그런 반응이라든지 경험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위기에 대해 조응하고 있는지, 이런 양식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중심적인 행위자들이 제가 연구를 하면서 만났던 분들이 주로 과학자들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학적 감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다중위기들이 어떻게 조응하고 대응해 나가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과학기술 인류학이나 STS에서는 이제 과학적 감지가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 감지 연구는 인간 행위자, 비인간 행위자 사이의 관계를 조율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조율을 통해서 무엇을 감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감지할 수 없는지, 감지 가능한 것과 감지 불가능한 것 사이의 경계를 재설정하는 과학적 실행들, 그리고 그런 과학적 실행들이 어떻게 새로운 지평의 생태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지, 그런 기술과학적 조정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인류학자들이 주목해 왔었고, 저도 이런 어, 틀에서 이제 그 과학적 감지와 다중위기, 그리고 기후 센티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냥 몇 가지 더 키워드를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풍년화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식물 꽃을 피우고 꽃이 지고 이파리가 열리고 이파리가 떨어지고 자라고 생장하고 그리고 뭐 나중에 죽고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반복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루하다고도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생태적 현상이고 뭐 꽃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이루어지는 현상이고 조용히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하는 아주 느리고도 연속적이고도 반복적인 그런 생태적 현상입니다. 꽃을 핀다고 하는 것, 식물 계절이라 하는 것은. 근데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연구자들이 어떤 생태적인 당혹감을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특별한 기호적인 정동적인 의미를 가진 무언가로 인식되는 그런 바로 이 시점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속 식물 계절 현상이 아까 조금 간단하게 살폈던 그런 과학적 감지의 역사적인 측면들, 그리고 지식 생산 인프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에드리아나 페트리나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폭주하는 되게 빠르게 변하는 변화들로 규정되는 오늘날의 위기의 시간에 어떻게 이런 계절 현상이 변화하고 있는 계절 현상이 과학적 전문성의 역량을 일상적으로 재구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그래서 페트리나는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캘리포니아와 그런 서부권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확산이 멈추지 않는 그런 와일드파이어 연구자들의 커뮤니티를 연구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하고 점점 더 과학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위기 속에서 이제 어떻게 새로운 지식의 지평들을 계속해서 열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지 이런 과정들을 살피는 문화기술지 연구를 한 바 있는데요. 이것이 일종의 좀, 인사이트로 그리고 일종의 영감을 주는 연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좀 더 이론적인 차원에서
논의들을 하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한국의 역사적인 특수성에 대해서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이 기후 센티넬 출연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숲과 국가 과학의 연합체 속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의 주된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백그라운드 차원에서 그냥 이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간다면, 어, 한국 영토의 60% 이상은 산림과 숲으로 분류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뭐, 일제시대 때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수탈이라든지, 한국전쟁 때의 그런 뭐, 산불이라든지, 군사적 전략으로서 산불이라든지, 아니면 땔감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선 후기 이래 과도 산림자원 사용주로 땔감으로 사용됐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많은 역사 기록 쪽에 남아있죠. 그래서 악명 높은 황폐화를 굉장히 장기간 경험을 했다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이제 스토리는 이제 70년대, 80년대 잘 알려진 스토리로는 7, 80년대 때 정점에 이른 국가 주도의 야심찬 재건 사업, 그리고 촘촘한 행정적 관리와 감시 대상으로서 이제 숲이 재구성되게 되었다. 이제 오른쪽 위쪽의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많은 그런 동원들과 그리고 공무원과 이제 국민들의 참여와 동원들로 인해서 숲이 많이 조성됐다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런 국가 만들기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에피소드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비교적 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국가의 그런 후원과 동원 속에서 이제 산림과학자들, 그리고 산림연구자들이 이제 1950년대 이후에 등장해서 새롭지만 여전히 취약한 인위적으로 조성된, 인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그런 숲에서 광범위한 연구 모니터링 등 다양한 그런 과학적인 개입들을 수행해 왔다는 것이 일종의 백그라운드처럼 언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보이는 손으로서 과학자들이 이제 그런 산림을 만드는 과정 중에 깊게 참여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지층 위에 이제 아까 계속 살펴보았던 그런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적인 불확실성과 당혹감들이 더 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센티넬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뒤에서 살펴볼 내용들을 미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의 센티넬들은 사실 군사적인 의미의 센티넬들이죠. 그래서 외적 위협의 존재를 하고 군사적이든 정치적이든 외부의 적의 존재를 하고 그 외부의 적들은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들의 실질적이면서 또는 잠재적인 징후들을 이제 그런 경계 위에서 예의주시하면서 거기서 관찰한 결과를 사회로 되돌려 보내 또는 중심으로 되돌려 보내서 사회 전체의 그런 경계 수준을 높이거나 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행위자들로 이제 센티넬들, 이제 척후병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센티넬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센티넬들을 활용한 인류학적인 연구나 다양한 사회과학적 연구에서도 보통은 그런 어떤 경계지대, 뭐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의 그런 뭐 센터라든지 아니면 인플루엔자가 퍼지는 곳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퍼지는 특정한 곳에서 이제 중심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거기서 이제 어떻게 그것들을 미리 컨테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센티넬들에 대한 연구들이 좀 있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기후 센티넬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고 뭐 이제 어떤 중심이 있고 변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게 글로벌한 그리고 일상적으로 경험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어, 내부와 경계가 무의미해진 어떤 그런 기후 이상이나 위험의 징후를 감지하는, 그래서 일상 안에서 그것들을 감지하고, 그것들이 변화하고 생태계 리듬에 대한 일상적 관측을 통해서 이런 기후 이상이나 위험의 징후를 감지하는 행위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적인 그런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센티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식물 계절과 같은 굉장히 느리면서도 연속적이고 그런 과정들, 인간의 감각에 꽃이 한창 폈을 때는 눈에 쉽게 들어오지만 꽃이 피고 있는 과정들을 사람들이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감각에 쉽게 포착되기 되지만 인간의 관심을 끌지 않는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이거나 과학적 의미를 갖는 기호적인 현상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환을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실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제도와 지식 인프라를 변화시키며 또 동시에 인간 관찰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리고 행하고 있는 그 일상적인 노동의 방식들을 재편성하고 조율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문에 이제 처음에 등장했던 그런 기술과학적 동조에 대해서도 먼저 간단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동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되게 일종의 타협을 가진 번역어입니다. 이게 한국어로
출판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영어에서는 그래도 일단 인트레인먼트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그 유사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뭐 어튜먼트라든지 코오디네이션이라든지 뭐 코레스폰던스 아까 팀 인골드의 책에서 언급됐던 그런 코레스폰던스 아니면 좀 더 그냥 편안하게 싱크로나이제이션 같은 유사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제가 관찰하고 제가 어, 분석하고 있는 그런 기후 센티넬들의 그런 노력들, 그러니까 변화하고 있는 식물 계절에 어떻게 과학적인 감지를 가지고 가서 그것들을 어떻게 그런 대상들을 그런 식물계들 현상에 조응시킬 것인가 하는 노력들에서는 조금 더 특이한 면이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제 인트레인먼트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어원적으로 봤을 때 여러 유사한 그런 개념들과는 달리 어떻게 보면 한 대상을 끌어서 혹은 어떤 사물을 끌어다 쓴다. 그리고 그것도 어떤 힘을 통해서 끌어온다. 그 일종의 뭐 트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있듯이 어떤 훈련의 과정이라든지 어떤 힘을 통해서 어떤 대상들을 어떻게 좀 강제로 어떤 힘을 통해서 그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유사 개념들 속에 되게 다양한, 비유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음악적인 비유, 어튜먼트가 있기도 하고, 어떤 위계라든지 어떤 그런 공간적인 비유를 강조하는 어떤 코오디네이션도 있기도 하고, 어떤, 또 이제 뭐 시간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싱크로나이제이션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과 조응을 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특정한 힘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힘은 어떤 견인작용을 해서 이런 다른 식물 계절 현상이라고 하는 생명적인 리듬들, 조율하는 과정의 핵심적인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개념을 디벨롭하게 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후 센티넬들이 이제 어떻게 다양한 힘의 역학 속에서 기술과 프로토콜, 도구, 인프라, 제도 등을 실험하면서 기후변화 아래 변화하고 있는 그런 숲의 리듬에 인트레인하고 있는지, 그것들 어떻게 조응하고 조율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본문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식물계절학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식물계절 연구한다는 거는 서양권에서는 자연사, 그래서 더 훨씬 더 오래된 수백 년 역사를 가진 혹은 또 수천 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자연의 관찰의 그런 역사에 기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고 전혀 놀라울 것이 없고 굉장히 반복적이고 지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기도 하죠. 근데 한반도에서 그런 식물 계절학의 그런 체계적인 기록을 보면은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식물 계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시 일본 제국이 새로운 러일 전쟁 시기 이후부터 이제 새로운 전문 기상 관측자 집단을 훈련시키고 그를 훈련시킨 관측자들을 이제 동아시아 전역에 있는 기상 관측망 속에 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와 기상이 그런 군사적인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식민주의적인 과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926년까지 이런 다양한 관측소들이 이제 전신망을 통해서 연결됐고 이제 매일매일의 데이터를 이제 도쿄에 전달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식물 계절 관측도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벚나무와 매화나무를 포함한 몇몇 수종들이 여기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서울에 있는 그런 서울 기상관측소인데요. 그래서 기상박물관 옆에 가시면 이제 수십 년, 수백 년 된 그런 관측목이라고 하는 나무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제 이 나무들은 이제 일제시대 때 심겨진 것도 있고 비교적 최근에 심겨진 나무들도 있는데 이런 기상과 기후의 중요한 인자인 계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절은 언제나 그런 이런 오른쪽에 있는 신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계절은 굉장히 어떤 꽃이 피고 지고 뭔가 그 낙엽이 지고 하는 것들 속에서 인식이 되고 대중적으로도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그런 핵심적인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신문인데 이제 봄의 전령이라고 돼 있고 빗속에 풍년하고 피고 있는 약간 그런 보도들이 이루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나무들이 이제 기상 인프라의 살아있는 부분으로서 관측목이라고 불려왔는데 이제 이때부터 계절 변화를 가늠한 핵심적인 지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필드 관측자들이 이런 것들을 관측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스스로 특정한 시간에 나가서 이제 그 나무들을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측목의 생명 주기도 존재를 하지만 이제 계절적인 리듬들 그 식물 계절적인 리듬들의 스스로를 동조시켜야 된다고 분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오전 10시에 나가서 이제 계절 그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기상 관측소에도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풍년화나 매화 같은 특정한 수종들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고 이런 관측소에도 심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전령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일종의 계절 센티넬로서 사람들이 이제 봄의 변화를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정말로 봄이 온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종의 전령으로서 역할을 하고 센티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적 관찰이 실행됐던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과학사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 관찰은 언제나 고도로 조직되고 규율화된 경험의 형태죠. 그래서 아무나 과학적 관찰을 하지는 않고 그것들이 과학적 관찰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크레덴셜을 가져야 되기도 하고 특정 훈련을 거친 사람들만이 이런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하고 그것이 공식적인 기록으로 데이터로 남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식민지나 한국의 맥락에서 봤을 때도 당연히 이제 일본의 식민주의라는 현상이 이것들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래서 도쿄의 중앙기상대는 이제 1922년에 훈련학교를 설립했는데, 이 학교의 졸업생들은 이제 공식 관측자나 조수가 돼서 각지에 파견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식민지 조선이나 대만, 만주국 출신 학생이 여기 얼마나 등록했는지 알려지지 않지만 기상학에서 특히 이런 기상 관측은 여전히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데이터였기 때문에 거의 참여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1945년에 이제 이 식민지 종식된 이후에도 기상학이나 식물계적 관측 인프라는 계속 남아 있었고, 이전 수식그루가 남아있던 전국에 수식그루가 남아 있었는데, 이제 한국 전쟁과 일단 1950년대, 70년대 사이 몇 년 동안의 정치적 혼란기를 제외하고는 수십 년 동안 관찰자들에 의해서 꾸준하게 기록되고 관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것들은 어떤 흥미로운 과학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그래서 이제 마이너 과학이라고 불렸는데, 여전히 이제 식물 계절하고 굉장히 주변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발전이나 발견을 추진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 대중이라든지 아니 특별한 이해관계자들 어떤 농업 관계자라든지 이런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찰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00년 후반이 되면 이제 한국이나 국제적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이런 마이너한 과학으로서의 그런 식물 계절학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시기 2000년대 후반에 되면 중후반이 들어서면서 기후변화와 어떤 식물 계절의 관계가 과학적인 문헌에서 보다 명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맨 왼쪽에 있는 건 IPCC 보고서인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관측의 그런 시기와 관측이 이루어진 장소들,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빠른 변화들이 이루어져 왔는지 이런 관측의 기록들을 광범위하게 담고 있는 문헌들이 이제 논의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굉장히 글로벌 노스라고 할 수 있는 되게 서방권 중심의 관측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방권에서 축적된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은 이제 20세기 과학자들이라면 그저 정상으로 간주했을 그냥 아주 평범한 현상들이 이제 어떤 기준선, 베이스라인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어긋남들이 기후변화 아래, 기후위기 아래 관측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식물 계절학 전문가들을 좀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학자는 이제 이런 식물 계절학의 변화가 식물이나 곤충이나 동물을 가로지르는 생태학적 먹이사슬의 붕괴나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1970년대 침묵의 봄 그런 레이첼 칼슨이 얘기했던 침묵의 봄이 이제 DDT라고 하는 어떤 화학 물질에 의해서 촉발됐다면 이런 기후 변화와 식물 계절의 변화로 인해서 21세기의 침묵의 봄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요컨대 이제 과학적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던 이런 식물 계절학, 마이너 과학으로서 식물 계절학의 계보는 이제 새롭게 기후 위기라는 맥락 속에서 새로운 중요성을 가지고 새로운 지평 위에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그런 실행에 대해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11월 겨울에 이제 어떤 이런 관련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을 만났는데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분의 이제 그분이 비교적 그때 당시 출판했던 어떤 논문에 대해서 대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서울의 온난화 추세 대응해서 이제 다양한 수종 개화 시기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변화해 왔는지, 그 종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일부 수종,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풍년화는 좀 더 일찍 개화한다면 어떤 다른 수종들이 좀 늦게 개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장기간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식물 계절학의 그런 변화들 아래서 되게 그 불일치와 다양성을 강조하는 논문이어서 이 선생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인터뷰를 끝내는 중에 말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저는 학생들에게 이제 식물도감에 있는 개화 정보가 이제 기후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더 이상 정확하지 않다. 이제 개화 정보가 너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쌓여왔던 도감들에서 소감들 부식이 되어 버렸고 이제 개화 시기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조금 저는 어 약간은 당연한 얘기지만 조금 놀랐던 게, 왜냐면 식물도감은 정말로 과학의 어떻게 보면 인프라적인, 그 인프라 지식인 거잖아요. 그래, 가장 기본적인 지식들, 가장 오랫동안 축적되고 검증되어 왔던 식물학 정보의 기본 자료들이고, 그래서 이것들이 과학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아마추어 활동가들, 식물 애호가들의 그 활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 지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이런 기후변화가 생태적인 베이스라인을 교란시키고 있음에 따라서 한때 잘 기능했던 이 집단적으로 형성된 지식의 기준성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런 개화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관측을 수행하고 새로운 관찰을 하고 장기간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거 굉장히 너무 지난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근데 이제 제가 들었던 거에 따르면 뭔가 이런 위생 영상이라든지 기계학습 기술을 기반으로 식물 계절학 관측을 좀 자동화하는 시도들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좀 지루하고 힘든 과정일 수 있지만 이런 자동화 기술들이 있지 않냐라고 하자마자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시면서 저한테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뭐, 위성 관측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관측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자동화 기술이 더 정확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의 모든 일은 모두 사람이 하는 일 뿐이고, 기계들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라고 하시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차갑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저랑 제가 약간 그런 것들을 믿고 약간 그런 것들을 따르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셨는지 거기서 대화가 중단되고 더 이상 더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앞에서 이제 그렇게 대화가 종결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제 갈피를 잡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수행하고 이제 현장 연구를 계속하면서 이제 이 말이 던졌던 함의들을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식물 계절학 관찰은 이제 오랫동안 어, 여전히 이제 지금도 기계화라든지 자동화된 시도들이 이제 과학적 감지에 들어오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이제 과학자들이 그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실험하고 있고 광범위하게 도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교수님과 그 동료들, 그 제자들에 따르면 여전히 과학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활동이었던 거죠. 식물 계절학적 관찰 오랫동안 이러한 과학의 인간적인 차원들 을 지켜오고 있었는데, 특히 현지 조사를 하던 중에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건 이제 목측이라고 불리는 그런 현장 기반의 어떤 관측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할 수 있지만 굉장히 또 전문성을 가르치려는 그런 개념들을 하기에 좀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눈으로 보고 눈으로 측정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식물 계절 관찰,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지금 역사적인 긴 과정 속에서 여전히 관찰자의 눈에 많이 의존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런 필드 과학들, 필드 현장 과학들, 이제 밖에 숲에 나갔을 때도 많은 그런 관측 도구들을 사용하긴 하지만 여전히 연구자의 눈, 연구자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이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관찰 기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아까 처음에 중간에 보여드렸던 그런 관측목들, 메아나무라든지 벚나무 같은 관측목들은 여전히 숙련된 현장 관측자의 눈으로 관찰되고 있고, 물론 이제 새로운 실험들이 계속되고 그것들을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관측자의 눈으로 관찰되고 있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수십 년간 누적된 그런 기록들을 제공해 왔죠. 그런데 이제 동시에 이제 목책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진 않았어요. 저 연구 참여자들은 자부심 느끼지 않았고, 목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부끄러워하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목책은 통제된 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실이나 원격 탐사, 모델링 등 인접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원초적인 그런 기술로 강조됐다고 생각되기도 했고, 또 동시에 이제 인간의 눈에 내재됐다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오류 가능성, 내재해 있다고 생각되는 오류 가능성 때문이 있고, 또 목책은 언제나 주관적 아니냐 하는 비난에 늘 취약합니다.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책은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숙련된 연구자에 의해서 수행될 때면 정말로 경이로운 그런 결과들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이런 그런 사람의 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찰들, 그래서 한눈에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한눈에 그런 숲의 특성들을 파악하고, 한눈에 그런 개별 종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종을 동정하고 할 수 있는 숙련된 그런 필드 과학자들의 기술들은 이제 원격 탐사와 같이 좀 더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찰에 대비해 봤을 때는 좀 친밀한 감지, 스테판 헤름라이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부르는 친밀한 감지의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친밀한 감지 기술로서 목적이 이제 여전히 자동 관측과 기계 학습의 시대에서 지속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여전히 목적은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절 변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는 계절 변화 식물 계절 사건들이 근본적으로 생물 기호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실에 부분적으로 기인을 하는데요. 이런 식물 기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주변 세계와의 기호작용에 의해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물리적으로, 생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들이 있죠. 그래서 온도나 습도, 뭐 일조 시간 같은 어떤 물리적 기상 매개 변수 변화에 이제 식물 계절 현상들이 동조되어 있고 그것들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식물 계절 연구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이런 현상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풍년의 개화를 둘러싼 해석이라든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정동적인 반응들, 이런 것들은 어, 식물학적이고 생태학적일 뿐만 아니라 기후학적이고 문화적으로 뒤얽혀 있죠. 그래서 이런 교수님이 이제 인터뷰에 나중에 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계들, 뭐 온도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과학적인 측정 기계들은 온도, 습도, 풍향과 같은 물리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식물 계절을 관찰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일이에요. 그래서 기계들이 저 벚꽃이 만개 있는지 나비와 벌이 도착했는지 어떻게 알아챌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이제 그분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목적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목적이 여전히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런 또 친밀한 관찰에 기반한 생물계절 연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책에서 폴 에드워즈나 제니퍼 게브리스 같은 그런 사회학자, 역사학들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전 지구가 자동화된 기계로서 관측의 대상으로서 되고 그것들이 이제 자동화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이제 어떤 그런 어 데이터에 기반한 지구 현상들의 이해 그런 어떤 최근에 그런 원격 탐사의 감지 기술 그리고 모델링을 통한 발전 속에서의 어떻게 보면 좀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대척점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저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그런 목적은 이제 필드 과학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목적은 한 번의 눈길로도 현장의 그런 피지오그노미, 그런 그러니까 어떤 그런 현상적인 차원들을 3차원적으로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여전히 실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그런 일종의 기호 기술, 생태적인 기호를 읽어내는 기술로서 목적이 여전히 수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후 센티넬들, 그리고 혹은 과학자처럼 보기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과학적 관찰과 감지는 굉장히 역사적인 또 오래된 그런 관찰의 기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미교 조건이나 지형의 특성, 뭐 식물 군락, 숲의 구조, 그 다음에 어떤 동의 특성들, 그 다음 식물 개설 단계라든지 아니면 이 교란이 과연 자연적인 거니 인위적인 거니 하는 어떤 숲의 그런 외형적인 특성들을 전문적 관찰가들은 정말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숙련된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처럼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잘 훈련된 집단의 축적된 경험의 문제. 그래서 이런 어떻게 더 후배들, 그다음 새로운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그런 대학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식 전달, 어떤 되게 암묵지를 전달하는 그런 전문가 양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목적 관찰을 하시는 분들, 식물 계절 현상을 전국적으로 관찰을 한다면 이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잘 훈련된 집단의 축적된 경험의 문제를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일정한 그 동조들, 일정한 동일한 스탠다드를 공유하고 동일한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스탠다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과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센티넬들은 이제 개별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지도처럼 되게 이건 관측의 포인트들인데요. 국립수목원이나 국립수목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되게 여러 수목원들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계절 네트워크가 존재를 하고 있고 이걸 2000년대 후반 들어서 정보 출연 연구기관에서 이제 국가식물계절 네트워크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이제 10년의 연구가 지난 뒤에 이제 다시 10년 연구가 진행돼서 거의 약 15년간 새로운 그런 식물 계절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런 정보주도의 과학적인 뭐
일종의 빅사이언스지만 동시에 기계를 통하지 않은 인간의 몸을 통한 그런 과학적인 프로젝트였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식물 계절 관찰하시는 분들과 과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식물 계절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대비와 경각심을 높이는 임무를 맡은 그런 기후 센티넬러스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런 네트워크와 인프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10개 식물원이 참여하고 있고 점점 그 식물원의 개수는 늘어나고 있고 이제 장기간의 그런 연구들이 실행되고 계획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언뜻 보면 거창해 보이는 그런 야심 뒤에는 이제 기후 센티넬사에서 어떻게 그런, 스탠더드를 공유하고, 지식들을 공유할 것인가, 발견들과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하는 보다 좀 더 미묘하고도 좀 더 어려운, 과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기관에서는 이제 수십에서 수백 명이 이르는 그런 관찰자들 사이에서 이런 관측 프로토콜을 공유하기 위해서 필드 매뉴얼을 발간하고 배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필드 매뉴얼도 자세히 보시면은 되게 세세하게 종별로 어떻게 어떤 시기에 나가서 무엇을 관찰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어떤 것들을 기록해야 되는지 이런 세세한 매뉴얼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이나 되게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이런 식별을 위한 단서의 기준들을 제공하고 그것들이 최대한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목축의 중요성은 이제 기후 센티넬 프로젝트, 이제 그런 식물 궤적 관측의 프로젝트에서 이제 단지 재해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떤 네트워크를 거치고 또한 이런 어떤 프로토콜과 훈련들 그리고 그것들을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력과 어떤 그런 자원들의 동원을 통해서 일종의 표준화된 관측 기술로 재설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컨대 이 저를 정리하자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교수님과 인터뷰에서 식물계도 관찰에 내재된 인간적인 차원, 기계나 어떤 모델이나 어떤 도구, 그런 과학적인 도구들 속에서 이제 이 완전히 포착되지 못하는 인간적인 차원이라 부른 것이 과연 무엇을 수반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가장 대표하는 것을 일종의 목측이라고 불렸던 되게 친밀한 관찰의 기술이었습니다. 그 목측은 식물 계절학자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생태 관찰자들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과학자들이 그 목측을 했다는 것을 전면에 내세울 꺼려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활용될 것이고, 그것들을 목측을 잘 활용하는 필드 전문가들은 또 그 안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지식들을 계속 생산해낼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목측은 이제 변화하고 있는 식물 계절 관측 네트워크, 그 관측 인프라 속에서도 이제 인간 관찰자와 식물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 관찰자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인트레인먼트, 그 동조를 요구하는 이제 체화되고 표준화된 기술로 변화되고 그리고 사용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뒷자리를 살펴볼 것처럼 이제 이런 기후 센티넬 프로젝트, 이런 인간적인 차원들을 표준화하고 의존하고 있는 그런 기후 센티넬 프로젝트는 이제 많은 비판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책에 대해서는 이제 만연한 회의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그런 워크샵이나 그런 컨퍼런스 등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식물계절 네트워크나 아니면 그 목책 기반한 어떤 식물계절 연구들이 공유되고 있는 행사들을 참여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항상 비판을 듣고 항상 회의감이 표출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것도 회의감을 표출하는 동료들은 대부분 과학자 동료들이나 그런 분들이셨는데 이런 원격 탐사 및 감지 기술을 활용하거나 주로 이제 모델링을 활용한 그런 분들로부터 이제 강한 비판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목측 관찰자들 사이에 어떻게 그런 동조의 수준을 높이고 표준화된 관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믿겠느냐. 그 데이터들을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했다면 어떻게 그 데이터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신뢰의 문제라든지 데이터 검증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목측에 내재됐다고 간주되는 어떤 그런 주관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듣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일종의 뭐 어떤 그런 과학자는 지나가는 말로 저런 원시적인 기술이다 하면서 굉장히 강한 말로 비난을 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런 체계적인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한 연구 발표 회장에서
그 네트워크를 총책임하고 계셨던, 당시에 책임지고 계셨던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물 계절 네트워크는 말씀하셨던 것을 목적에 기반하고 그런 비판적인 코멘트를 들으시고 목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적하셨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매년 저희 이제 거의 10년 넘게 15년 넘게 이런 노하우가 축적됨에 따라서 우리 현장 매뉴얼은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재구성되고 배포되고 있고 훈련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관찰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과학적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느냐 하는 논쟁 항상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이건 데이터 검증의 문제이고 우리도 데이터 검증을 수행을 한다. 그래서 위성 관측 자료들이라든지 어 항공사진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관측, 다른 데이터 포인트를 활용해서 현장 관측의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데이터 깊이와 해상도 차이들은 정확하게 겹치지는 않았지만, 왜냐면 위성 관측은 이제 현장 관측에 비해서 조금 더 뜨문뜨문하고 여전히 그런 해상도가 인간의 눈에 비해서 깊지 못하기 때문에 지상 관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겹치진 않아도 적어도 패턴 자체는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말씀하면서 이제 데이터 검증에서도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하는 점들을 강조를 하셨고, 그 과학적으로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이제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주 열정적인 그런 정당화, 그리고 수많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회의감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제 인적인 오류나 개인적인 특이성에 기반한 주관적에 의한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불평들을 계속, 어, 회의실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북도에서도 듣고 그럴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식물계절 연구자를 당연히 이런 비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목적 관찰, 단순하게도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심지어 관찰 기록을 조작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들은 속이지 못해도 데이터를 기록하는 사람들, 관찰자들은 과학자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은 이제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게 다른 그런 노력들로도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 절에서 살피고자 하는 주제인데요. 그래서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두 명의 과학자, 이제 익명으로 불렀던 세진과 지호라고 불렀던 제 과학자들은 이런 식물 계절 관찰의 신뢰성에 대해서 계속 던져지고 있는 우려들을 새로운 실험들을 통해서 좀 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연구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수행하고 있었던 거는 지금은 좀 더 널리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좀 더 비싼 기계들, 전문적인 기계들을 동원해서 장비들을 활용해서 이런 식물계절 현상들을 촬영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엔 되게 프로토타입처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제가 필드 조사를 했을 때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거는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되게 작은 컴퓨터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주로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목적으로, 컴퓨터 문해력 향상을 목적으로 리눅스 기반의 아주 저렴한 컴퓨터인데 여기에 다양한 모듈들이 존재를 하고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뭐 온도계, 습도계 여러 가지 센서들을 부착할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장면들에서 과학적인 그런 테스트하고 실험하는 속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들을 개발하는 그런 것 속에서 저도 여러 그런 뭐 코드 같은 걸 보기도 하고 그다음 이런 여기 보시는 것을 카메라를 놓고 이제 여기 안에 모듈을 설치해서 이렇게 벚꽃이 피고 있는 현상을 이제 매일매일 사진을 찍어야 되는 그런 모듈을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히고 이제 이거를 약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매일매일 계속해서 사진을 반복적으로 찍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꽃이 피기 시작했고 언제 꽃이 지기 시작했고 언제 이파리가 피고 언제 낙엽이 지고 하는 것들을 365일 24시간 내내 물론 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낮 시간을 주로 촬영을 하지만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촬영을 할 수 있고 그것들이 이제 꽃이 언제 피는구나 하는 현상을 30분 간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의 핵심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되게 여러 가지 모듈들을 아주 활용해서 저가에 그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코드와 기계와 어떤 그런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것들을 구축하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칙스타와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컴퓨터 기반 모듈 패키지 실험적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것들이 이제 일종의 모듈화, 그리고 모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듈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학기술학이나 인류학에서는 또 하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왜냐하면 모듈화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어떤 과정이냐 하면은 기존의 복잡한 질서나 체계를 아주 작고 관리하기 쉬운 어떤 표준적 유닛들, 모듈들로 분해를 한 다음에 이 상황에 맞게 그 모듈들을 재조립하고 그것들 함으로써 어떤 체제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단지 전문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활용되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한나 알펠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그 인류학자는 이제 적도긴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초국적 석유자본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이 적도기니의 그 해안가에서 석유자본을 개발을 할 때 이 모듈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석유를 채취하는 모듈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모듈이 단지 어떤 인프라적인 모듈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저는 제도적인 하나하나 쪼개진 모듈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그런 체제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으로 모듈화가 논의되기도 하고 조금 더 이제 다른 맥락에서는 뭐 국경언어 이사회가 굉장히 그 시기 적절한 되게 빠른 그런 전개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인도주의적인 그런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그런 로지스틱스를 조직을 하는가 그것들이 일종의 모듈화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한나 알펠이 좀 더 그런 자본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런 모듈화의 정치를 봤다면 이제 피터 레드필드라고 하는 인류학자는 이런 NGO가 글로벌 NGO가 어떻게 모듈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그런 전략들을 구사를 하고 그런 자신들의 전문성을 만들어내는 하는 것들을 이제 살피는 그런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간략하게 소개드렸던 것처럼 이런 모듈화를 통한 기후 센티넬의 그런 기술과학적 동조의 확장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쭉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물과적 네트워크가 주로 사람의 목책에 기반을 하고 있다면 이 모듈화를 통해서는 다양한 기계와 코드 그리고 그런 비인간 행위자들 까지도 포함하는 일단 기술과학적 동조 네트워크 확장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니퍼 게브리스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점점 더 생태학이나 환경과학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기존에는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카메라 하는 정보가 과학적인 데이터로 많이 활용이 되지 못했다면 일종의 더 센서나 센서 데이터, 센서 관행으로 재구성되면서 과학의 실행에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사진 이런 자료들이 시각 자료들이 들어오고 그것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 번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이러면 이 모듈들을 전파시키고 모듈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모듈들을 활용해서 제작된 수많은 사진들 여기서 이제 그 한 연구 참여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수십 장의 수십만 장 식물 계절 사진이 생길 거다. 앞으로 이것들이 몇 년 동안 계속이 된다면 정말로 수백만 장의 사진이 생길 건데. 근데 이 사진을 어떻게 분석하기엔 사람이 그 너무 번거롭고 노동집약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듈화의 일부로서 단지 어떤 기계적인 차원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저의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제기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거는 여전히 프로토타입 개발 단계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 참여자께서 이제 너무 단순한 분석이라 너무 단순한 얘기라서 보여드리는 게 부끄럽긴 한데, 근데 이제 이런 분석을 오랫동안 테스트된 것이기도 하고 저는 무엇보다 이 분석이 아주 직관적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직관적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런 색 현상을 표현할 때, 그 디지털 파일로 표현할 때 RGB라든지 다른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이제 RGB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여기 나오는 그런 슬라이드처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진지 수십 장의 존재를 할 때 이것들을 이제 그런 몇 가지 코드를 통해서 자동화된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프는 제가 그린 건데요. 이제 저희 연구차는 과학자들이 훨씬 더 이쁘게 멋있게 그림을 그리지만 저는 파이썬을 배우고 약간 이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과정에서 그냥 제가 얼레벌레 코드를 짜가지고 그린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거는 뭐 산딸나무고 이거는 이제 공작단풍나무인데 아래쪽에 있는 것은 그래서 공작단풍나무가 여기 오른쪽에 개화를 했을 때 그 시점에 따라서 이제 보시면 이제 빨간색 RCC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빨간색 부분 그래프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매일매일 사진이 그런 빛의 세기라든지 그런 날씨에 따라서 바뀌긴 하지만 이런 트렌드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트렌드가 변화하는 시점을 확인했을 때 이런 식물 계절 현상이 언제 일어났구나, 더 빨리 일어났구나, 점점 더 빨리 일어났구나 하는 것들을 좀 장기간의 데이터를 누적을 한다면 이것들을 좀 더 자동화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동시에 이것들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빠르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직관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때 당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이때 당시에는 여전히 프로토타입의 실험 단계였기 때문에 이 카메라 모듈을 이제 설치하고 관련한 방법을 한번 매뉴얼을 작성해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을 배포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방법은 무엇보다 복잡한 게 없다. 하나도 없다.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모듈을 제대로 설치만 하고 그걸 관리만 하면 우리는 이렇게 관찰도 하고 매일매일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 데이터도 뽑아낼 수 있고 자동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도 분석, 기본적인 분석까지도 이런 몇 줄의 코드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듈을 확장해서 퍼뜨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식물 계절의 많은 부분들을 자동화할 수 있고 또 목책에 기반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비판들에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냥 강조를 하자면 이렇게 사진자료에 대해서 RGB 분석 아주 너무 간단한 만큼 되게 직관적이게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이것들은 목측을 반대되는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그런 목측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수행되어 어떤 기후 기술로서 목측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기술로서 제한을 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목측에 기반한 식물 계절 관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한 비판과 그런 회의감에 직면했지만 이런 새로운 식물 계절 관찰 모듈은 객관성이라고 하는 외관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비판적인 반응에 더 나은 답변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과학사에서는 이제 객관성 개념이 이런 일종의 과학사적인 대상으로 연구가 되어 왔죠. 그래서 로레인 데스과 갤리슨의 그런 조금 영향력 있는 그런 오브젝티비티가 하는 책에서는 이제 이런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보다는 특정한 유럽의 시각 문화, 그 인식론적인 어떤 덕의 문제, 덕성의 문제, 그리고 과학적 자아상에 대한 어떤 특정한 전통에서 기인한 것이고, 이 객관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인간의 개입이나 간섭에서 분리될수록, 소위, 그러니까 거리가 멀수록 분석 객관화가 담보된다는 믿음을 내포하고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제국주의적인 확장 속에서 문명화 사명 속에서 이런 객관성의 개념들이 어떻게 퍼져나가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도 어떤 객관성 개념과 어떤 그런 벌이라고 하는 개념의 그런 관계 속에서 본다고 했을 때도 기후 센티넬의 모듈화 전략 그리고 이 모듈화 전략은 여전히 그런 객관성에 대한 이 연구의 객관성에 대한 어떤 어 도전에 대한 대응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식물계적 관측법을 둘러싼 논쟁들을 일종의 거리 조정의 문제로 번역하고 있는 객관성 안에서의 어떤 그런 거리 조정, 인간의 개입이나 간섭이 최소화된 어떤 그런 거리 조정의 문제로 번역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성 영상이나 항공 사진처럼 그래서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된 그 원격도 아니지만 또한 동시에 목측처럼 굉장히 한 과학 관찰자들의 어떤 친밀한 그런 감지에도 의존하지 않는 그런 어떤 중간 지점에서의 어떤 실험적 노력들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생태계가 보여준 어떤 친밀한 관찰과 원격 관찰 사이에 그런 사이와 긴장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과학기술 인류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왔는데요. 뭐 예를 들면 스테판 헤렌라이라고 하는 또 아까 전에 잠깐 소개했던 그런 인류학자들은 이제 심해 잠수 로봇을 사용하는 그런 과학자들을 연구를 했는데 과학자들이 이제 심해 잠수 로봇 오른쪽에 사진 같은 같은 그런 기술을 동원해서 원격 감지를 할 때도 6,000m까지 내려가는 그런 잠수 로봇을 활용해서 할 때에도 여전히 그런 직접적인 몸과 사이의 연결을 느끼는 어떤 굉장히 정동적인 연결들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줬고, 리사 베셀이라고 하는 인류학자도 이제 외행성 연구하는 우주과학자들, 그러니까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연구하는 원격의 대상을 연구하는 우주과학자들도, 어, 그 자신들이 연구하고 있는 그 외행성을 그냥 단지 더럽고 먼 대상이 아니라 친밀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세계를 구성하는 수많은 그런 일상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적 정체성을 그냥 우주 저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표만 가까이에 가져오고 지표만 가까이에 살 수 있는 실험들을 수행하고 그리고 그런 관측들에 굉장히 자기들의 어떻게 하면 장소성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친밀한 관계성 안으로 그것들을 끊임없이 가져온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 민족지, 문화기술지 참여관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친밀한 관찰로서 목적 개방 관찰, 식물 계절 관찰이, 점점 이제 규모가 확대되고 있었는데, 여전히 어떤 비판자들로서 도전에 계속해서 직면해 왔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종의 한 가지 반응으로서, 물론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지만, 한 가지 반응으로서 카메라 모듈 네트워크, 모듈화
평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과학적 관점에 깊이 뿌리내린 원격성과 친밀성 사이의 문제, 그다음 객관성과 주관성 사이의 구별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그런 기후 센티넬들이 수행하고 있는 방식은 이런 친밀한 감지와 원격 감지의 구별을 어떤 모순되고 서로 대치되고 있는 그런 모순적인, 대조되고 있는 영역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영역. 그래서 과학적, 아주 작은 실험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되게 저렴한 도구들을 활용한 그런 여러 가지 실험들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의 영역을 가져옴으로써 이제 경계를 재협상한다는 점이 흥미로웠고요. 그래서 이런 모듈화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과학적 동조의 양식을 통해서 기후 센티넬들의 외연을 어떤 인간 관측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비인간 행위자들을 포함하는 그런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시도들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이제 계절성과 관련된 아까 처음에도 얘기 드렸던 그 어떤 계절적인 현상, 식물 계절의 현상에서 인류학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지 그냥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에서의 현상이 뭐 주기성의 규칙성을 가진 현상이 아니라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배열하는 그런 질서로서 계절성이 이해되는지 인류학 연구에 들어서 그래서 마르셀 머스나 에반스 프리처드 같은 좀 이제 고전적인 오래된 그런 인류학의 뭐 조상님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절 변화에 따른 사회 조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뭐 이누이트 사회라든지 누더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 쪽에서 계절성을 이론화했지만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기후 위기라고 하는 맥락 아래서 어떻게 보면 다중 위기 아래서 그 계절성이 자체가 굉장히 어떤 다른 의미를 갖는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씩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기후 변화 아래 이제 그런 방글라데시에는 강 유역에서 계절적 변동이나 재난이 지역 주민의 삶이 어떻게 그 변화를 빠르게 변하는 제도적 변동에 조응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내몽고원에서 기원한 황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거기 이제 반사막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계절성에 대한 어떤 엔지니어링 수준에서의 도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제 계절성 자체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는 부분들로 이제 주목을 하고 있기 시작을 하고 저희 연구도 이제 이런 변화하고 있는 그런 계절성에 대해서 한 가지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그냥 다 종합을 한다면은 기후위기가 초래하고 있는 어긋난 시간성, 너무 빨리 피어버린 꽃이 보여줬던 그런 생태적 당혹감, 그리고 어긋난 시간성, 계절성의 변동. 근데 그것들은 단지 그냥 어떤 계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그 어떤 교수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 지식들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 전문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런 다중 위기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은 어떤 저 밖에 있는 저 구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으로 반응을 초래하는 정동적인 반응들, 몸의 반응과 어떤 감정적인 반응들을 초래하는 그런 정동적인 반응들로서 어떤 생태적인 당혹감의 문제가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중위기 속에서 기준선 지식과 과학적 전문성에도 새로운 도전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기후 센티넬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종의 하나의 주체의 양식으로서, 하나의 행위자들로서 그런 변화하는 식물 기술을 포착하기 위한 계속된 실험들을 수행하고 있고, 그것들을 포착하는 지식들을 이제 사회에 전달함으로써 기후변화가 단지 어떤 장기간의 변화들 혹은 되게 어떤 재난으로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식물 계절 속 안에서 포착되고 있는 아주 기호들로서 존재한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기후변화를 좀 더 그 경험에 가까운 것으로 번역하는 그런 센티넬들이 지속되는 실험들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센티넬 과정에서 이제 저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기술과학적 동조가 동원되고 있다는 거고, 이런 유사 개념들과는 달리 좀 더 어떤 제도적이고 실천적이고 좀 인식론적 어떤 힘의 작용이 존재를 하고, 그건 좀 역사적인 과정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누가 그런 기후 센티를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에 누구를 신뢰할 수 있고 누구를 선별해야 되는지, 그런 선별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강제력을 동원해서 어, 표준화를 해야 되는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조율의 과정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 공조를 그냥 자연적인 과정 혹은 되게 체험과 어떤 경험과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어떤 집단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식의 어떤 제도적인 실험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여전히 그렇게 이런 선별과 조율 견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힘에 의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비록 이제 그런 식물계절 연구자들께서도 최근에도
이제 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그런 다양한 관측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제가 만난 과학자들은 그런 소위 말하는 민주적인 참여, 뭐 시민과학에 대해서 비교적 회의적이시더라고요. 여전히 그런 신뢰성의 문제가 담보되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인 기록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들이 있어서, 이런 어떤 선별과 혹은 그런 경계를 설정하는 문제에서 여전히 이런 공조의 문제, 제가 말씀드린 어떤 힘을 통한 어떤 그런 과정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이 기술과학 동조 개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이 발표에서는 이제 많이 다루지 못했지만, 이제 이들의 기후 센티넬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힘의 문제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숲과 법과 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연합체를 아까 처음 부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여전히 2000년대, 1990년대 이후에 이제 뭐 글로벌레이제이션이라든지 엔트로포신 기후변화 같은 좀 큰 틀에서 글로벌한 문제들, 이제 행성성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제기가 되면서, 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인류학에서도 그렇지만 뭐 사회과학에서도 그렇고, 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1990년대 이전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석의 단위였는데, 이제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당연시되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더 큰 문제들, 더 글로벌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긴 역사성들,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주름이나 그것들을 형성해왔던 어떤 제도적 힘의 문제들을 조금 관습적으로 비판하거나 아니면 좀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기후 센티넬이라든지 아니 다른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 한국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좀 더 넓게는 동아시아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런 국가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역량?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되게, 어, 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잘 보이진 않는, 일상에 전면적으로 등장하지도 않지만 그것들을 형성해왔던 그런 힘의 문제들을 어떻게 추적할 것인지 하는 것들이 저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인위적인 숲을 만들어 온 그런 행위자들의 그런 과정과 어떤 그런 정치의 문제들을 좀 더 일원화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개발하는 데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컨대 이제 기후 센티넬을 통해서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였고요. 그 기후 센티넬을 통해서는 다중이가 초래하는 그런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이제 인간적으로 살만하고 생태적으로 양립가능한 미래 생활 세계를 이제 설계하는, 이래서 이런 지식 생산의 구조나 생태계를 바꾸는 실험들, 그 역사적인 흐름들, 이것들 어떻게 인류학적으로 혹은 뭐 문화기술치적으로 포착하고 그걸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